마침내 나비 모양의 문신이 드러나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는데 오늘의 시니어 감동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드러난 붉은 나비 흉터 그 하나로 27년을 기다린 진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나비 흉터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27년 전 외동딸을 잃은 재벌 회장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밤 한 간병인과 어린 딸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폭력과 빚에 쫓기던 그녀는 단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지워진 과거와 숨겨진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넘쳐나실 거예요. 서울의 가장 높은 곳 평창동. 사람들은 이곳을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 정착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평창동은 가장 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이곳의 집들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닙니다. 높은 담장은 외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쪽의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만든 벽입니다. 그 담장 안에는 돈보다 무거운 사연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차갑고 유난히 오래 닫혀있던 철문 하나. 혜성그룹 창업주 강복순 회장의 저택입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살아있다는 기척이 없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켜지지만 온기는 흐르지 않고 정원에는 꽃이 피지만 웃음은 없습니다. 27년 전 외동딸 은수가 사라진 날 이후 이 집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움직이지만 강복순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서 반복됩니다. 아침이 와도 어제와 다르지 않고 밤이 와도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매일같이 손질됩니다. 잔디는 한 올도 삐져나오지 않게 다듬어지고 꽃은 계절에 맞춰 바뀝니다. 그러나 강복순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절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날짜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딸을 잃은 그날, 2025년 여름의 어느 밤, 하늘은 마치 오래 참아온 울음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었고 바람은 거셌으며 거리의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폭우 속을 맨발로 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5살 딸 지민이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결은 짧고 불안하게 끊어졌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아이의 뺨에 들러붙을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지민의 목소리는 비에 씻겨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천둥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아빠가 오면 어떡해. 나 다시 그 집 가기 싫어. 아이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연은 말 대신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뒤쪽 골목에서는 거친 남자의 고함이 비를 찢고 들려왔습니다. 도박에 빠져 집을 말아먹고 이제는 아내의 간병사 월급마저
빼앗으려는 남편 철수였습니다. 이년아! 어디로 도망가? 그 돈 없으면 난 끝장이야! 서연의 발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 빗물과 섞여 검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서연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서연은 평창동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닫혀있는 문 앞에 섰습니다. 혜성그룹 강복순 회장의 저택.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 아이의 숨소리가 더 가빠졌습니다. 세 번 서연의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차갑고 무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소란 피우지 마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입주 간병사 구한다는 전단지에 보고 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 1급 간병사 자격증 있고 노인 심리 상담 경력도 있습니다. 아이열이 너무 높아요. 비만 피하게 해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긴 침묵, 빗소리만이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람도 웃음도 부엌에서 나는 일상의 소란도 없이 이 집의 하루는 그저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시간마저 발걸음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흘러가는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창밖에는 산자락 위로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세상과 저택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쪽방을 먼저 살폈습니다. 지민은 얇은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작은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속삭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위해 지어진 집이 아니라 권위를 위해 세워진 집 같았습니다. 천장은 높고 공기는 차갑고 발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부엌에 불을 켜자 은은한 조명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퍼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고기, 수입 채소, 희귀한 약재들. 그러나 서연은 그 어떤 재료 앞에서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수저를 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복순 회장은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국 한 숟갈, 물 몇 모금, 그마저도 억지로 삼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망상, 불안, 분노,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르다 갑자기 침묵해버리는 순간들. 이분은 몸보다 마음이 더 굶주려 계시다.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박문호 전무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그러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네? 박문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간병사는 주어진 일만 하면 돼. 괜한 짓 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전무님. 박문호는 부엌 한쪽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모님은 들깨 알레르기가 아주 심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큰일 나.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박문호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실수하지 마. 이 집에서 실수는 기회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깨 알레르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전날 밤 강 회장의 피부 상태, 호흡, 맥박. 서연이 보아온 모든 신호는 알레르기 체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상하다.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택이 잠든 시간 서연은 서재 불을 켰습니다. 이곳은 강 회장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인 기록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료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확신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알레르기 없음, 젊은 시절, 들깨 요리 즐김, 즐김 소화 기능 양호. 서연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냄새,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향, 어디선가 분명 맡아본 적 있는 향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내 손이 이걸 기억하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새벽 시장, 바닥은 젖어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통들깨를 고르며 한 알 한 알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껍질을 걷어내고 천천히 갈고 다시 거르고. 그 과정은 요리가 아니라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부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고소함 속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아주 미세한 매실의 신맛. 서연은 그 냄새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침 식탁? 국그릇이 놓이자 박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약선 들깨 미역국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박문호는 국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강복순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만두어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국 앞에 앉아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한 숟갈, 그리고 잠시 멈춤. 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7년 만이구나. 강 회장은 국을 한 숟갈 더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수한테 내 딸한테만 해주던 방식이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깨를 3번 거르고 매실을 넣는 건 강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문 여인들만 아는 방식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문호의 손이 주먹처럼 굳어졌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향기는 그 기억을 깨워버립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말은 줄었고 시선은 늘었으며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침묵마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무언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강복순 회장은 그날 아침 이후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국을 떠먹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졌고 표정엔 아주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와라. 강 회장은 하루에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연 말이다. 박문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고모님, 간병사는 간병사일 뿐입니다. 아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간병사가 아니다. 박문호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문호는 혼자 남아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보관 금지, 폐기 완료라고 적힌 상자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손으로 직접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속에는 과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출산 기록, 입양 동의서, 그리고 사망 처리 확인서. 박문호는 그 문서를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완벽했는데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본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재 문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 집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복도를 걸어 내려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문호가 현관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확인해. 그 여자가 문제야?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처리된 아이는 확실히 사망 처리됐어 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DNA는? 서연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 병원 기록부터 다시 없애. 통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박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박문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이 약 시간이라. 서연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박문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아이, 잠시 멈춘 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 아이 말인가?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사람들은 서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자리가 하나 비었고 서연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강 회장은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문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아이는 여기 있으면 위험해진다. 강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연을 내 방으로 불러라. 서연이 강 회장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만든 국. 예, 그건 내 딸이 20살 때부터 만들던 방식이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는 그 아이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피보다 느리게 깨어난다. 그러나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않는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문호였습니다. 고모님, 이건 너무 성급하십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호야, 너는 언제부터 사람의 인생을 서류로 정리했느냐? 박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내 손녀다. 그 말이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박문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있다. 강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과 피와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심장이다. 그날 밤 박문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야 한다. 핏줄은 숨길 수 있어도 천류는 끝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은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를 새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말이 오가지 않는 대신 눈빛이 오갔고 눈빛 대신 문이 더 자주 닫혔습니다. 서연은 이 집이 자신을 삼키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지민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 서연의 첫 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숨이 고른지, 열은 없는지, 눈동자는 또렷한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감정이 서로 엇갈려 흘렀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지민은 이 집을 너무 큰 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여긴 사람들이 웃지 않아. 그 말은 아이의 관찰이었고 서연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강 회장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뒤로 저택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아라.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디가? 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그 두려움을 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묻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착한 아이였다. 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했고 너무 계산이 빨랐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보다 서류를 먼저 믿게 됐다. 그때 문득 강 회장은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건 약속하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 약속은 따뜻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문호는 저택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두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기록은 확실히 정리됐나? 병원 쪽은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군. 박문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이 집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그 말은 총성보다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 권한 재확인 요청서. 서연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데요? 박문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박문호는 서연에게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면 우리가 보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명 안 하면요? 그땐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임시보호권 포기라는 문장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보호한다. 그 문장은 완벽한 모순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에 들떠 서연의 손을 붙잡던 그 작은 손. 서연은 펜을 잡았지만 끝내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박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항상 약자의 편이 아니죠. 그날 밤 지민이 사라졌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의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비명은 저택 안에서 메아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흡수되듯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다 쓰러졌습니다. 지민을 찾아라. 박문호는 침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집니다. 이미 아버지 쪽에서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또 놓쳤구나. 그날 밤 서연은 아이방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엄마, 나비 따라갔어. 어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아이들은 믿음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찢어질 때 피는 말없이 흐릅니다. 아이의 이름은 태어나는 순간 부여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이름을 빼앗긴 채 자랍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방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해가 바뀌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벽시계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연의 시간은 지민이 사라진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나비 따라갔어.
종이 조각의 문장은 짧았지만 서연의 가슴을 끝없이 찔렀습니다. 나비,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이에게 다가왔던 존재, 정원 한편 유리 온실 옆에 머물던 하얀 나비, 서연은 비틀거리듯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온실 문 앞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림자는 아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조용히 하셔야죠. 아이 아버지 철수였습니다. 그의 품에는 지민이 잠든 채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 말은 소유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철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권, 도장 찍은 사람은 당신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협박이었어요. 세상은 그런 사정을 증명해주지 않아. 그 순간 온실 안의 불이 켜졌습니다. 강복순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놓아라. 철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강 회장은 서류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원본. 이 아이의 이름은 강은수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연, 너는 내 딸이다. 서연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27년 전 병원에서 너는 사망 처리되었다. 그 서류를 만든 사람이 강 회장의 시선이 박문호를 향했습니다. 문호였다. 박문호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 그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라. 너를 키운 적이 없다. 그 말은 선고였습니다. 박문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핏줄은 다시 만나도록 설계돼 있다. 철수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응. 난 나비 다시 봤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보내준 거야. 강복순 회장은 그날 밤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유원장은 단순했습니다. 아이에게 집을 남긴다. 회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다시 사람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지워졌지만 어떤 사랑은 끝내 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아직도 애타게 핏줄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